그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내세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에 아주 이상한 미스테리가 있었죠. 우리 정부는 올해 2024년 대한민국이 무려 2.6%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 OECD 38개 회원국 중에 무려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높은 성장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살아가면서 느끼는 경제 상황은 분명히 이거 굉장히 나쁘거든요. 혹자는 IMF 이후에 최악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굉장히 나쁜데, 아니 우리가 OECD 중에서 성장률 4위라니 이거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의 실제 성장은 이 정부가 내세웠던 목표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2024년 1분기에 깜짝 성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무려 1.3%나 성장을 한 건데요. 정부에서는 이 성장세가 계속될 거라면서 성장률을 오히려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2분기에 마이너스 0.2%로 떨어졌죠. 그리고 3분기가 드디어 발표가 되는데, 아니 웬걸? 성장률이 0.1%에 머무른 겁니다. 정부는 3분기에 0.5 정도는 갈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라, 나중 가면 2.6% 성장으로 끝날 거라니까,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웬걸 3분기 가니까 0.1%, 간신히 플러스 성장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경제에서는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 수출마저 꺾였다. 0.1% 성장 쇼크다. 이렇게 쇼크라는 단어를 붙일 정도로 아주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자, 한국경제 제목처럼 충격 첫 번째는 수출이 꺾였다는 건데요.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를 보면, 자, 수출이 어느 정도로 꺾였냐? 자,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원래 2분기에 마이너스 0.1%였습니다. 아니 이때도 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이 마이너스 0.1% 성장하다니 기여도가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 3분기에 회복될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0.8%로 성장 기여도에서 순수출이 차지하는 게 훨씬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야말로 수출이 꺾여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갉아먹는 현상이 최근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분기에 우리 성장을 견인했던 게 바로 건설 투자였는데 2분기에 마이너스 0.3%를 기록한 다음에 결국 3분기에 마이너스 0.4%로 더욱더 건설 투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정부에서 온갖 부동산 부양책을 썼는데 건설 투자가 얼어붙다니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 사실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게 당장은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착시 현상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 후폭풍으로 이렇게 건설 투자가 줄어드는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부동산 부양책이 결국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우리 경제 성장률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수출이 꺾인 거. 야, 이거 마이너스 0.8%. 왜 이렇게 수출이 꺾였냐? 이게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3분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의 수출은 좋았습니다. 반도체 전망이 안 좋다는 거지 지금 당장은 여전히 호황이거든요. 앞으로 반도체마저 꺾인다면 이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반도체 경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 가트너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경기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I 관련해서 반도체 이제 시장의 성장률이 점점 꺾일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AI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나머지 전체까지 다 합친 전체 반도체 시장은 이제 2024년에 성장률 피크를 찍고 성장률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27년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회사만 하더라도 앞으로 반도체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는 쪽에 속합니다. 가장 나쁘게 보는 건 모건 스탠리인데, D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점 더 가격이 꺾일 거라고 내다봤죠. 2025년에 마이너스 7.7%, 그리고 2026년에 마이너스 25%로 D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황인 반도체마저 앞으로 꺾이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분야가 지금 현재 괜찮으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죠. 여기서 주황색이 대중국 수출 감소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대중국 수입인데 지금 잘 보시면 항상 대중국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황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22년부터는 이게 완전히 달라졌죠. 대중국 수출이 갑자기 감소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2024년은 아직 9월까지이기 때문에 물론 전년하고는 비슷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는 예전만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수출만 줄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동남아에 대한 수출도 동시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죠. 대베트남 수출, 자 2022년까지 쭉쭉쭉 늘어났습니다.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이 쭉쭉 늘어났는데 갑자기 23년부터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죠. 자, 2024년은 9월까지의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최종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23년하고 또 비슷하게 유지는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22년에 기록했던 이 최고치를 다시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 폭이 점점 더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못한 것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도 빠르게 잃어버리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수출의 아주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지금 한국은 간신히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로 지금 현재 무역 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무역 수지 흑자를 미국에서 많이 가져가는 나라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제재나 여러 가지 온갖 불이익을 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역 시스템이 지금 현재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무역 수지 흑자를 보던 건 다 잃어버렸고 이게 미국으로 다 바뀐 상태에서 트럼프가 된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수출에는 악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동남아에 대한 수출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그 이유는 중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제품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로우테크 제품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제품까지 중간재를 대체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아주 빨간불이 켜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D램 같은 경우도 이건 정말 중국에서 쉽게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창신 메모리 CXMT라고 하죠.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능력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 월별 이 12만 장의 웨이퍼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점점 늘어나서 보세요. 분기별로 늘어납니다. 1분기에는 16만 장, 그리고 24년 말에는 무려 20만 장, 그리고 25년에는 30만 장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 D램 시장에서 몇 퍼센트를 장악하게 되느냐? 15%입니다. 마이크론의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21%인데 만약에 창신이 15%를 먹는다? 그러면 마이크론의 마켓 쉐어를 그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이게 30만 장을 생산할 때 정도가 되면 마이크론은 능가하고 세계 3위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CXMT가 현재 만들고 있는 D램은 우리가 만드는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보다 무려 3세대나 뒤진 예전 반도체입니다. DDR4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창신이 DDR5를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할까봐 DDR5는 개발을 해놓고 아직까지 이 생산 캐파를 늘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DDR4 시장도 충분히 넓기 때문에 DDR4부터 완전히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DDR5 시장을 공략할 것입니다. 중국이 이런 작전을 쓴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LCD도 처음에 만들 때는 가장 저급한 기술부터 시작했습니다. 대신 엄청난 양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해서
저가 사양의 LCD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LCD 산업이 결국 중국에 거의 완전히 먹히고 만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보다 3세대 이상 뒤졌기 때문에 중국의 D램을 우습게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게 중국이 항상 써먹던 전략이에요. DDR4를 완전히 장악하면 그 다음 단계 해서 우리 시장까지 계속해서 따라올 텐데, 자, 중국이란 나라가 그럼 D램 시장에서 수율이 높으냐? 그렇지 않죠. 수율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추격할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은 정부의 보조금입니다. 자, 창신 반도체 수율이 예를 들어서 8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20%를 버려야겠죠? 이 버린 것만큼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하고 가격 경쟁을 하면서 자꾸만 DDR4에서 따라오고 나중에 우리 기술까지 따라오는 거 앞으로 이거 충분히 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아주 심각하죠.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아니 우리가 예전엔 정말 우습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이 세계 시장의 무려 40%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제품이 자꾸만 밀려나는 거예요. 여기에도 중국의 보조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과 싸우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어렵지만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이 이제 동남아나 유럽 같은 데로도 아주 대량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이 시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하는 산업, 조선 산업이잖아요.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주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이 중국이고 파란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래도 중국하고 약간 경쟁을 해볼만 했는데 올 들어서는 자, 빨간색은 완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파란색은 지금 완전히 밑으로 깔아앉았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바로 8월 달이었습니다. 조선 수주량이 한국은 4척, 중국은 95척이나 된 겁니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 큰 차이거든요. 전 세계 시장을 중국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장악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수주 잔량이 있기 때문에 아직 작업 물량이 딸리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작업할 물량은 있긴 하지만 이렇게 8월 조선 수주량이 우리나라는 4척, 중국은 95척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에서 일감이 딸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거의 모든 전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이 너무나도 거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시장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동남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 위협받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앞으로의 수출 전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에도 아주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 GDP의 성장 기여도를 이번에는 민간과 정부 분야로 나눠보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 민간은 마이너스 0.2% 성장 기여도가 이렇게 낮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3분기에는 마이너스 0.4%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을 했던 건 오직 정부 분야 때문입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였는데 3분기에는 0.5%로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성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간 부문은 이미 경기 침체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0.4% 마이너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여러분 피부로 느끼는 경기 진짜 안 좋잖아요.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부 주도 성장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 주도 성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반으로 정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거든요. 2023년 한 해 동안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87조 원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준이죠. 2024년 상반기에만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무려 10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자꾸만 세수 결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세수 결손 30조 원인데 대응 방안이 없다.
한겨레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이렇게 세수가 자꾸만 펑크가 나는 상황에서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 주도 성장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빚을 내서 정부 주도 성장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겠죠. 우리나라가 뭐 국제 통화를 갖고 있거나 패권 통화라면 얼마든지 빚을 내도 되겠지만 우리 원하는 국제 통화도 아닙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빚이 늘어난다? 해외에서 이거 한국 국채가 자꾸만 늘어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순간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이상은 정부 주도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은 내수가 살아나야 우리나라 경제가 사는 거지 정부 주도 성장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소비는 도대체 왜 자꾸만 가라앉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OECD 가운데 한국만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커졌다. OECD 2023년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만 2023년에도 계속해서 총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유일한 나라가 됐던 겁니다. 거기다가 BIS 2024년 7월 달에 나온 걸 보면 한국 가계의 소득 대비 빚부담 증가 속도가 세계 4위 수준이다. 이 정도로 빚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2024년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가계 대출자 157만 명이 연소득의 100%를 빚 갚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75만 명은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 쓸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서 쓸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실종되고 내수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걸 이제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그동안 가게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할 때는 우리 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낸 겁니다. 자, 이 사람들 대부분 다 주택담보대출이거나 아니면 자영업자 대출이거든요. 자, 이렇게 대출 받아서 소비를 하고 또는 뭐 집을 사고 아니면 자영업을 간신히 운영하면서 좀비 자영업자가 되건 이건 우리나라 경제를 좀 좋아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빚을 갚느라 대부분의 소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부메랑처럼 우리나라의 소비를 줄이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든 겁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마치 중상주의 시대를 연상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상주의 시대 때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국가가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어서 돈을 쌓아두는 거 이게 잘하는 짓이다 라고 중상주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담 스미스가 나타나서 헛소리 하지 마라. 국가의 부라는 것은 이렇게 돈을 쌓아두고 축적하는 게 아니라 결국 생산이 늘어나고 그걸로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국가의 진정한 부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돈을 벌면 전부 다 어떻게든 부동산으로 쏠리게 만들어서 돈 번 것만큼 부동산으로 일종의 환전을 해놓은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환전을 해놓으니까 경제가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아담 스미스가 경고한 대로 돈만 쌓아놨다고 해서 국가의 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생산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서 우리가 자꾸 돈이 돌게 만들어서 부유해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부를 전부 다 부동산으로 축적해놨기 때문에 이제 돈이 돌지 않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제 앞으로 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계속해서 한동안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수나 아니면 정부의 지출로 버텨야 되는데 정부의 지출은 지금처럼 재정 적자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출로 우리나라 경제를 좀 버틴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내수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석적인 방법은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디스 애널리틱스에서는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무디스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느냐? 그동안 부동산 부양책을 썼던 게 이제는 역풍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낮춰서라도 내수를 부양하는 게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금리를 낮추면 그냥 내수가 부양된다면 당연히 금리를 낮추면 되겠죠. 근데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금리를 대폭 낮췄을 때 과연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가만히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할 겁니다.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낮춘다면 우리나라도 동시에 같이 금리를 낮출 수 있겠지만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은 상태에서 우리만 빠르게 인하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앞으로 환율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예전에는 환율이 난리가 나면 대신 수출업체들은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생산 기지가 이미 미국으로 넘어간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즘에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수출이 예전처럼 잘 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신 환율이 오를 경우에 그 역효과는 굉장히 커졌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물가가 다시 한번 뛸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는 한국전력이 혼자서 이걸 다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2022년에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전기요금을 다 올렸었는데 우리나라는 한전이 그 적자를 다 떠안으면서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물가가 오르지 않았지만 이제 한전이 이것 때문에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게 됐고 이걸 빚을 갚느라 지금 현재 한전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지금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 물가를 지금 뒤늦게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는 더 많이 오르겠죠.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더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데 오히려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게 되면 이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볼 때 야, 원화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떠나게 되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또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이게 만병통치약이면 좋겠지만 자, 우리나라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춰봤자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말짱 헛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작에 미국이 금리를 높여놨을 때 우리도 함께 금리를 높여놨다면 당장은 어려웠겠지만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적 여력이 커졌을 거예요. 하지만 진작에 금리를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정책적 여력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수냐 물가와 환율이냐 어느 쪽을 포기해야 될지 한국은행은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훈의 지식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